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입니다. 저자 무옌거, 최인의 옮김, 출판사 세멘파커스, 2018년 4월 출간한 책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한 행동이 왜 자꾸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까요? 이럴 때마다 내 입장을 해명하고 노력해보지만 소용도 없고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책은 착하게만 살아서도 악하게만 살아서도 안 되는 이 시대에 혼자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인간관계에서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다면, 남 신경 안 쓰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면 이 책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온다. 나 자신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는 없다. 응당 나의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취하고 내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하라. 현명한 취사 선택이 삶을 원만하게 만들 것이다.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그녀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소원이라고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에게 사랑받고 남자친구에게 마음껏 의지하는 것뿐. 별다른 욕심도 없었다. 남자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이 부끄럽지도 않았다. 남자라면 마땅히 밖에서 피땀 흘려 일해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사회는 너무 복잡했고 직장 생활은 지나치게 고생스러웠다. 안전한 집을 나가 하루 종일 아귀다툼을 해가며 일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게다가 먹고 살자고 남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실제로 누리게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있다고 믿었다. 남자는 좋은 집안에 준수한 외모를 지녔으며 말투마저 우아했다. 이미 은행의 고위직 간부였으며 수도권의 집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그녀는 집안도 평범하고 눈에 확 띄는 미인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깊은 사랑에 빠졌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손깍지를 끼고 꼭 붙어 걸어 다녔다. 그녀는 바라는 대로 돈 걱정 없이 살게 됐다. 남편은 그녀에게 집안일조차 거의 시키지 않았다. 어쩌다 곤란한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남편이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무슨 일이든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상적인 삶이지 않은가.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은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제 마주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잔혹하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고 아직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아이는 아프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다.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인생 역시 참담할 수 있다. 승진은 번번이 좌절되고 건강검진 결과 신장병이 발견되어 힘들게 수술을 마쳤는데 이번에는 집안 어른이 심각한 병을 얻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길 수도 있다. 돈을 빌려서 거액의 학비를 겨우 냈는데 철없는 사고뭉치 자식놈은 친구와 대판 싸워 제적당하고 당신은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하다 그만 사고를 내고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이 같은 고난과 절망이 끊임없이 몰려온다.
게다가 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도, 심지어 가족조차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결국 오롯이 혼자서 되돌릴 수 없는 생사와 이별의 문제에 대항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어쨌든 계속 살아가려면 그래야만 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단순한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다는 말에 동의하게 된다. 인생은 혼자만의 전쟁이고 인생의 잔인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디스와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보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간의 이면도 빛이나 도덕심이 철저히 무너지는 특수한 상황이 닥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적이며 뭔가를 바꿀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무슨 수를 써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필연적으로 인생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늘 좋은 대접을 받고 항상 따뜻하게 돌봄을 받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희망은 인생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냉엄하고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배신이 존재한다.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무고한 아가씨를 꿰어내 결국 분노한 아내에게 얻어맞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한 여자의 귓가에 평생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속삭여 놓고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남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듯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막장 드라마 속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좋다는 대로 끌려다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위기를 극복해 주길 바란다면 그건 순진함을 넘어서 멍청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간절하게 애원하기 전에 자연히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것이다. 중국 작가 이슈의 어느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자 주인공에게 왜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잘해주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남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중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아이를 낳고 길러줄 것을 생각하면, 그때 그녀가 겪을 수많은 고생을 생각하면 자연히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진심으로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란 이 걱정이 없으면 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애증이 얽혀 있는 과정이다. 천만다행히 앞서 언급한 여자처럼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고생을 마다않는 남자를 만났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그에게 능력이 없으면, 또는 그가 낙담과 시리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다. 만약 이 같은 인생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는다면 갑자기 세상의 잔인함과 마주쳤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다. 인생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누군가의 선량함이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찌됐든 스스로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살아가야 한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서로 의지가 되어주거나 사랑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손해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인생의 공경을 이겨낼 능력을 얻고
더욱 초연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선현들은 크다 큰 지혜는 오히려 우둔한 듯이 보여서 갓난아이 같이 천진하면서도 천하의 도리와 이치를 꿰뚫어 본다고 했다. 또한 매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가래로 막은 것은 가래로, 호미로 막을 것은 호미로 막아줄 안다고 했다. 인생을 사는 법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않고 온순하면서도 굳건하게 자기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잔혹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전공법이다. 따뜻한 충고, 오만한 헛소리.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 못난 외모 탓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젊은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상사에게 늘 혼나고 동료에게 트집 잡히는 이유가 모두 외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찌나 피해의식이 강한지 동료들이 저만 치서 귓속말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했다. 자신을 비웃거나 흉보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다. 결국 그녀는 성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를 높인 후에도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았고 내면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전혀 못생긴 편이 아니었다. 균형 잡힌 몸매에 팔다리도 길쭉길쭉했고 이목구비도 단정했다. 다만 표정이 어두워 불만에 차 보인다는 것이 유일한 결점이었다. 비슷한 또래에게서 흔히 보이는 청춘의 반짝임 대신 음울한 그늘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덮고 있었다. 굳어진 표정을 조금만 풀고 인상을 부드러워 보이도록 한다면 충분히 밝고 예뻐 보일 얼굴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문제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내면의 불안함이 야기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그녀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례로 그녀는 회사의 품질관리부 직원이 늘 일부러 그녀의 실수를 들춰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품질관리부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었다. 굳이 그녀만을 노리고 지적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 그녀는 상사가 자신만 나무란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알고 보니 그 상사는 부하 직원 모두에게 까다로운 편이었다. 다만 다른 동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데 반해 그녀 혼자만 공격받았다는 생각에 부르르 떨 뿐이었다. 그녀의 자아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2가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시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그와 진행자가 그녀 앞에서 귓속말하고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추측해보는 것이었다. 심리학자는 진행자와 한동안 귓속말을 나눈 뒤 그녀에게 물었다. 자, 방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녀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잘은 모르지만 분명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이상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심리학자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아니요. 그럼 회사 동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실히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은 상태에서 분명히 내 욕을 했다는 거야 라고 혼자 지레짐작한 거네요. 그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심리학자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우리는 방송이 끝나고 누가 밥을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오늘 하고 온 귀걸이가 예쁘다는 말도 했고요. 그녀의 얼굴에 민망한 기색이 떠올랐다.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 무심코 쳐다보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다고 방금 온 사람에 대해 반드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거나 욕하지는 않죠. 쳐다본 것만으로 상대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거라고 믿는 건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정말로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걸요. 화장한 줄 모른다는 말도 들었고. 심리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다. 자, 2번째 테스트입니다. 난 당신을 때릴 거예요. 가까이 오면 때릴 거라고요. 그런 뒤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리고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절 정말 때린다고만 하면 때리실 수도 있겠죠. 심리학자는 그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녀가 주춤주춤 다가가자 주먹으로 어깨를 툭 쳤다. 당황한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그녀를 때릴 듯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심리학자는 말했다. 난 당신을 때릴 거예요. 반드시 때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리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반짝였다. 알았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때리겠다고 말했을 때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저를 못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멀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까이 갔을 때는 때리셨죠. 때릴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때리겠다고 했지만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지 못했어요. 맞아요. 때로 우리는 내게 상처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상처받는 걸 분명히 알면서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정말로 상처 입고 말지요. 대체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더러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꼭 남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공격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내가 나서서 상처받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간다.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다. 스스로 상처를 끌어안고 말지 남이 주는 상처는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처럼 불행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준들 실질적인 도움은 얻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굳이 참아가며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자신감 결여 때문에 남이 자기를 무조건 비판, 부정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주저앉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빌 브라이슨이 지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이런 글귀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자 신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좋으면 됐고 열광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만약 남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 일에 충분히 열광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반드시 남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지 아니면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여배우 소냐는 오타와 근교의 젖수 목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그녀는 근처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했다. 하루는 집에 돌아온 그녀의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인 것을 보고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소냐는 훌쩍이며 말했다. 같은 반 애들이 저더러 못생겼대요. 또 달리기 할 때 이상하다고 놀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빙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냐야, 난 우리 집 천장에 손이 닿는단다. 뜬금없는 아버지의 말에 당황한 소냐는 울음을 그치고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우리 집 천장을 만질 수 있다는 거지. 소냐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어찌나 높은지 한참을 올려다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저기에 손이 닿는다는 걸까요? 그녀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아버지는 다시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못 믿겠니? 그럼 애들의 말도 믿지 마려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니란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소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5살이 된 소냐는 배우로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와서 날씨가 안 좋다는 말을 꺼냈다. 날씨 탓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어서 행사장이 썰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매니저가 뜻하는 바는 분명했다. 소냐가 신인인 만큼 이런 작은 행사보다는 좀 더 큰 자리나 주목받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냐는 끝까지 그 행사에 가겠노라고 고집했다. 이미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행사에 참석했다. 게다가 소냐가 왔다는 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행사장으로 달려왔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정한 대스타였다. 타인의 언행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한껏 밀어붙여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내가 무엇을 고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말이다. 이렇듯 상자의 뚜껑을 열고 먹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맛의 초콜릿을 고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